부동산 규제가 클수록 부자분들은 투자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투자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회입니다. 시장이 어려워도 언제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의심하면 늦습니다. 의심되면 하지 마셔야 합니다. 시작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하면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금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주식회사 도시화경제 주용남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용남입니다.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예, 오늘 특별히 토마토TV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는데 그러니만큼 특별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동산 정책들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정책과 시장과의 관계,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는지 정확한 비전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과 함께 오늘 상반기의 주요 정책들 그리고 이 즉 경색된 아파트 시장의 탈출구는 어떻게 모색해 볼 수 있는지 그 강의를 한번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그럼 강의 전해 주실까요? 예,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2019년 주거종합계획이 발표가 됐었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 하나 좀 꼽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10%에서 15%가 서울에 주어지던 의무 임대주택 비율이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할 때 말이죠. 거기에다가 특별하게 세입자 수가 이제 많아질 경우에 5%포인트 이내에서 추가 부과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합 20%까지가 의무적인 임대주택 비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임대주택 비율을 앞으로는 최고 30%까지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무 비율을 20%까지 그리고 거기에 부과되는 추가 비율을 10%포인트까지 도합 30%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도가 있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일반 분양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조합 사업의 사업성 자체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업성이 안 좋아진다면 조합원들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는 없겠죠.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도 좌초의 위기에 몰릴 수도 있는 것이고 갈등도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속도가 늦어지면 또 하나의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일몰제 위기에도 처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합 설립 추진이 단계로부터 시작해서 2년 이내에 조합 설립을 못한다라든지 조합 설립 단계로부터 시작해서 또 3년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까지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 자동으로 일몰제에 의해서 구역 해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모두가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측하실 수 있는 부분, 이 정책에 의해서 앞으로의 재개발 사업, 특히 사업 속도가 굉장히 늦은 초기 단계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예측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어서 이 주거 종합계획 공공택지 11만 호 추가 공급 계획을 예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9.13 대책이 작년에 나왔을 때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을 최초로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연말에 1차와 2차에 걸쳐서 19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남아있는 11만 호에 대한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중요한 내용들 추가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존의 1차와 2차의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미 불거지고 있었습니다.
2기 신도시에 추가적인 공급 물량이 계속 몰릴 것으로 예측이 되다 보니까 신규 분양분에서 계속 이제 미분양이 발생했었던 사례가 있었죠. 얼마 전에 검단 신도시에서 대거 미분양이 발생했던 사례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또 3기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 보상 문제를 놓고서 그 현지 주민들이 시위를 하는 그런 갈등 관계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추가적인 3기 신도시 발표가 일어난 것이죠.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 기존에 발표됐던 남양주 왕숙과 그리고 하남 교산 또 인천 계양에 더해지는 것이 이제 고양 창릉 3만 8천 세대 그리고 부천 대장 2만 세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지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양 창릉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고양 그 1기 신도시가 위치해 있는 일산 서구나 동구 쪽 주민들은 굉장히 좀 불만에 가득 차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부천과 같은 경우는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부천 1기 신도시로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신축 주택 공급이 안 되어 왔던 그 찰나에 그러니까 오랜만에 가뭄의 단비처럼 신축 주택이 공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천 쪽에서는 좀 반겨하는 그런 모습을 지역별로 차별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런 내용들 살펴봐 드리자면 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 고양 창릉지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처럼 화정, 원흥, 삼송, 지축, 그리고 덕은, 향동 이미 많은 2기 신도시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활발하게 입주를 하고 또 분양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 한가운데 3만 8천 세대의 창릉지구를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물량은 확실히 많아집니다.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곳이 기존의 일산 서구나 동구가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장 서울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서북부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상암 DMC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산 쪽, 고양 쪽에 새로운 신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럼 이렇게 도시 개발이 진행이 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중심지 이론이라는 이 도시공학의 기본적인 이론을 통해서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도심 상암 DMC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지는 신도시들이 고양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변부로 확대되어 갑니다. 그 과정에서 주거지역 이 상암 DMC에서 비교적 가깝게 있는 신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주거지역들, 뭐 덕은지구나 향동지구를 손꼽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더 떨어져 있습니다만 통근 가능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화정, 원흥, 삼송, 지축지구가 있겠고요. 그 가운데 뭐 창릉지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전체적인 지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가장 도심지, 서울의 도심지인 상암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부에 위성도시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베드타운으로서의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위성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서울의 중심지 상암 DMC는 더욱더 부각되고 그 주변부에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신도시들은 투자 가치 면에서는 조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암 DMC 바로 옆에 있는 가재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보셔야 되겠죠. 상암 DMC 바로 옆에 있는 서울의 중심부로 또 대대적인 이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성공적인 신축 대단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재울 뉴타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또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3기 신도시의 이야기까지 주요 정책들을 좀 살펴보아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급량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모든 시장의 가격 결정 요소 중에서도 1순위라고 꼽아 보셔야 될 부분이 이 시장의 공급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또한 중요할 텐데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아파트의 그 하락세가 이제 보여져 왔었고요. 또 거래량 또한 거의 뭐 씨가 말라갈 정도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위축되어 왔었는데요. 작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의 거래량하고 그리고 올해로 넘어와서 1월부터 3월까지의 거래량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월부터 3월까지 도합 36,500건 정도 서울의 거래량, 아파트 거래량이 잡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로 넘어와서 3월까지의 총 거래량이 5,300건 정도입니다. 비교를 하자면은 14.6%, 그러니까 작년 대비 한 7분의 1 정도로 거래량이 줄어들어 버린 것이죠. 거래가 진짜 씨가 말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락세가 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워낙에나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하락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가격을 표시하는 것인지도 정확하게 캐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시장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시장이 답답한 모습, 경색되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그 원인들을 좀 세 가지 시장 분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약시장에 대한 부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청약시장, 로또라는 이름으로 이제 대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진짜 주요 단지들의 분양이 이루어질 때마다 경이로운 그런 기록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몇백 대 일, 몇천 대 일, 어떤 경우는 몇만 대 일을 기록하고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나 이 청약시장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양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서울의 주요 단지에 이 수요가 몰리는 곳의 분양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주택자 당첨 비율을 지금 높여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높은 가점을 확보해야만 이 청약이라는 어려운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청약 시장에서 높은 가점을 얻어서 이 시장을 통과를 해 나가려면은 최소한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그리고 청약저축 가입 기간 15년 이상, 그리고 부양가족 수 3인 이상 정도는 되어야만 높은 점수를 받고 이 청약시장에서 1순위 조건을 만족하면서 어느 정도 명함을 내밀어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정말로 희박한 가능성인데요.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내 가점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따져보지 못하시고 그냥 무작정 계속해서 이 청약시장 문을 두들기면서 몇 년째 허송세월을 하시는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이 현업의 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서울 소재 대학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점수를 가지고 서울법대에 지원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간을 일단 정해두셔야 될 것입니다.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두시고요. 적극적으로 청약시장에 좀 지원을 해보시고 안 되면 그때는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다른 방법을 좀 모색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동안 나 혼자 뒤처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을 정해놓고 제한된 기간 안에서만 이 청약시장에서 좀 응모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축시장도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기존 주택이 되겠습니다. 기존 아파트 시장이죠. 기존 아파트도 역시 거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기존 아파트 중에서 좋은 입지에 있는, 그리고 과거에 이 변경전 제도에 의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에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었던 주택들은 이미 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죠. 최소 4년 그리고 최장 8년까지 물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물건도 또한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시장에 내놓지 않고 내 사랑스러운 자녀한테 다들 증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대의 증여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좋은 물건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건축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 대한민국의 특히 수도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는 1순위 투자 대상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규제가 2중, 3중으로 더해지고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도입되면서 재건축 사업 속도가 점점 더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전 공공기획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아예 진입 단계에서부터 조합 설립, 이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요. 보유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시는 분들도요. 올해 납부하시게 되는 종합부동산세하고 그리고 내년도, 내후년도에 납부하시게 될 종합부동산세는 체감하는 그 강도가 2배, 4배로 늘어나시게 될 것입니다. 이걸 좀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보유기간이 점점 더 길어질 수밖에 없죠. 사업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보유기간은 길어지고 또 내가 차익 실현을 하기도 전인데 계속해서 보유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 수익률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를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지금 신규로 이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보셔야 할 것이고요. 가능하면 하시지 않는 것을 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그리고 최소한 2018년도 9월 13일 9.13 대책 이전에 재건축 물량을 보유하셨던 분이 앞으로 이 물건을 어떻게 관리를 해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시장이 옳다라고 좀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연도별 인허가 물량을 좀 살펴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요소죠. 인허가 물량. 올해 인허가 물량은 2년 후 그리고 3년 후에 입주 물량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의 입주 물량보다도 2년 후, 3년 후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어떻게 변동되어 갈 것인가를 예측을 해보시려면 반드시
없이 입주 물량의 추세를 좀 분석을 해보시는 습관을 기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입주 물량 혹은 뭐 인허가 물량을 체크해보기가 어려우시다면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연평균 47,200호 정도의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잡히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2018년도 갑자기 32,000호 정도로 급감을 해버리죠.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한 14,000호가 훨씬 넘는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2019년도는 어떨까요? 2019년은 인허가 물량이 당연히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유일하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데 각종 규제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막혀 있는 상황,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다면 당연히 인허가도 이루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2년 후, 3년 후에 공급 물량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통계를 통해서 예측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입주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에서 두 가지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매매 수요가 될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전세, 임대 수요가 될 것입니다. 각각의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요. 서울 아파트의 이 장기적인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가율을 한 페이지에 좀 그려보았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보시면 2004년도에는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60%를 넘어서 64.6%를 기록했던 이 시점부터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매 가격 지수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본격적으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세가율 60%의 법칙이라는 말이 시장에서 통용되던 것이 바로 2000년대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것이 양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2010년대로 넘어와서는 전세가율 60%의 법칙이 아니고 전세가율 70%의 법칙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2015년도에 전세가율이 평균적인 전세가율이 75%를 기록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한번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급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지난 시간 계속해서 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이제 올라왔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 물량이 감소하면서 2년 후, 3년 후 서울의 입주 물량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상황에 지난 몇 년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이미 그 부분이 많이 반영돼서 높은 가격 상승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급격한 아파트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전세 가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매 가격과 그리고 전세가율이 과거와 달리 현저하게 이 높은 비율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전세가율이 70%를 넘었다가 지금 50%까지 줄어들어 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세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 매매 가격하고의 격차를 좁히는 그런 시장이 전개되어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평균적인 아파트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놓고 살펴본 것이 되겠죠.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 아파트에 혹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군의 주택들을 세분화해서 살펴본다면 특정한 가격대에는 이러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굉장히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특정한 가격대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격대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서울의 소득 수준과 서울 시민들의 소득 수준과 그리고 주택 가격을 한꺼번에 놓고 좀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매매 수요가 됐건 그리고 임대차 수요가 됐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머니 안에 돈을 갖고서 투자를 하시던 뭐 전세를 얻으시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과 그리고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보셔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평균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8억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싼 가격이요. 1분이 해당되는 가장 싼 가격이 3억 2천 정도 되는데요. 이 가장 싼 주택을 가장 소득이 적은 분들, 소득 1분위에 해당되는 가장 소득이 적은 분들이 매입할 수 있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표시를 해보면 21년이 걸립니다. 소득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았을 때 가장 소득이 적은 분들이 가장 싼 주택을 매입하기까지 21년이 걸린다는 것이고요. 그 극단에 있는 가장 비싼 주택을 가장 소득이 높은 분이 매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14.6년, 15년 정도 걸리는 거네요. 그 격차가 지금 6년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이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 격차가 한 2년 정도였는데요. 소득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의 수준 자체가 점점점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 주택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양손에 놓고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주택이 이제는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가격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기대치를, 내가 살 수 있는 주택 기대치를 한참 낮춰서 주택을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전세를 구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더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제가 새로운, 그러니까 시장의 투자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군을, 특별한 상품군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 주목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과거에는 이 면적 기준만 충족을 하더라도,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 기준만 충족을 하더라도 임대사업자들한테 주어지는 최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70%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면적 기준만 충족해서는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라는 엄격한 가격 조건까지 만족을 해야만 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가요, 이미 시장에 반영돼서 특정한 가격대의 주택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실제 통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역시나 주택 가격을 1분위부터 5분위까지 가장 싼 주택과 그리고 가장 비싼 주택으로 나눠 보았을 때 본격적인 서울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가 보이기 시작했던 2018년 11월부터 그리고 최근까지 2019년 4월까지 각 가격대별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비싼 가격대 그리고 4분위, 3분위로 내려오는 이런 가격대의 아파트들 모두 다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가격이 싼 아파트 역시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 공시가격이 6억 아래, 바로 턱 밑에 올라와 있던 6억 아래의 주택들은 가격이 올라버렸다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공시가격 6억 이하에 해당되는 그런 주택들만, 이 특정한 가격대 상품군만 가격이 올랐다는 것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새롭게 투자에 나선다면 지금 골라야 될 가격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억 턱 밑에 있는 이런 가격대의 주택이 아닌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가격대의 주택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공시가격 6억을 넘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보다 현저하게 낮은 4억 아래 한 3억대 정도의 주택들에 본격적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투자 대상으로 삼으셔야만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 분석을 좀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셨으면 그런 가격대, 공시가격 6억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대의 상품군을 어느 지역에서 좀 살펴볼 것인가. 지금 가장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강북의 주요 지역 중에 하나가 동대문구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이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재개발을 통해서 신축 대단지 아파트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주목할 만한 부분, 이 청량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3도심에 육박하는 이 도심으로서의 위상으로 거듭나고 있는 청량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주변부의 지역들, 이 동대문구를 좀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꼽아드리자면 이 소형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투자 와 같은 이 소형 오피스텔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중구라는 지역에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표시되고 있는 이 그래프가요, 2017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서울의 자치구별로 잡혀있는 오피스텔의 입주 물량이 되겠습니다. 강서구 굉장히 많이 잡혀있죠.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투자 대상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중구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속적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입주 물량이 바닥에 깔려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순위 투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대관리 업무를 해봤을 때 실제 이 부동산의 공급자들 혹은 여러분들의 투자 이후에 임대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 그만큼 세입자가 잘 맞춰지는 곳 중에 하나가 이 중구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셔갖고 말씀드렸던 시장에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가격대, 그리고 요즘 신규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1순위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강북의 주요 지역들 두 곳 참고하셔서 투자에 나선다면 좋은 효율의 투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